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금속 재료하고 그 기계적 성질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철이 굉장히 중요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하면서 복습도 하고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 철계 재료는 이제 양도 풍부하고 또 가격도 싸고 아주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그 열 처리가 용이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용도가 크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철에다가 뭐 니켈이나 크롬이나 망간이나 뭐 텅스텐이나 이런 몰리브데인이나 타이타늄, 코발트 같은 거를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그 합금을 하게 되면 다양한 또 합금강이 만들어지고 아주 뛰어난 그런 성질들이 얻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철강의 그 상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 그래서 시멘타이트하고 소위 페라이트하고, 그래서 이제 철의 그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강의 상태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이때 공부를 하면서 순철의 경우에 즉 불순물이 하나도 없을 때 이 철이란 것은 좀 다른 금속과 달리 여기 912도 A3 변태점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 1394도 A4 변태점이라고 그랬고, 요게 이제 1538도 융점이지. 그러니까 1538도에서 이제 응고가 시작돼서 요 A4 변태점 사이에서는 철이 이제 델타 철이 되고, 그리고 요 또 A4하고 A3 변태점 사이에서는 감마 철이 되고, 그 다음에 A3 변태점 이하에서는 알파 철이 된다. 이게 철이라고 하는 그 원자는 똑같은 원자지만 그 원자들의 배열이 그 격자 구조가 단일 셀의 구조가, 예를 들면 여기서는 BCC고 오스테나이트 감마철은 FCC고 알파철은 BCC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 서로 다른 격자 구조를 갖는 하나의 금속에 그런 걸 동서체라고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 사실 공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오스테나이트라고 부르는 감마철과 이 알파철이지. 이 알파철은 이제 자성을 갖고 얘는 비자성을 갖고, 우리가 이제 열 처리를 한다고 그래 단검질을 한다고 그러면 이 감마철 영역에서 결국 우리가 냉각 속도를 조절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르텐사이트를 만들고 뭐 베이나이트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그런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탄소광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 탄소광이 사실은 순수하게 이 철만 가지고서는 이 알파철 자체가 굉장히 연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강도가 나오질 않아. 근데 거기에 이제 탄소가 좀 끼어 들어가면, 불순물들이 좀 섞이면 그게 또 이제 강으로 바뀌어. 그래서 0.77%의 탄소를 함유할 때 강을 우리가 공석강이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 그리고 그때 이런 그 공석점에서 만들어진 이 강을 시멘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 알파철하고 사이에 층상 구조를 이루면서 진주 모양으로 보인다고 해서 펄라이트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강이 보면 철에다가 탄소의 함유량이 0.77% 이내에
그런 아공석강을 많이 쓰는데 이 제강 공정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위 이 철 속에 강 속에 함유되어 있는 이 망간하고 이 규소하고 인하고 황의 농도를 제어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적절히 조절해서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제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금속, 좋은 강과 좀 성질이 나쁜 강과 이렇게 이제 얻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쓰는 탄소강, 그건 이제 주로 이제 아공석강을 이제 많이 쓰는데, 이걸 갖다 세분해서 보면 여기다 내가 지금 조사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KS 규격에서는 여기 이제 구조형 강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기계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건축 골조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보통 이제 스트럭처럴 멤버로 사용되는 그런 그 탄소강을 기계 구조형 탄소강이라고 그래. 여기 SM10에서부터 SM55C까지 지금 표시를 했고, 그때 이제 탄소 농도, 그게 중요하니까 이게 표시를 했고, 지금 보면 이 SM45C 그러면 경도가 굉장히 높아.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UTS가 70kg 포스퍼 제곱밀리미터 정도 되고, 항복 능력이 50kg 포스퍼 제곱밀리미터. 여기 지금 SM10에 비하면 굉장히 크지, 2배 이상. 20에 비해서도 2배 이상 크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통 그냥 사회에서 쓰는 말로 SM45C 이하 20C, 10C 이런 것들을 연강이라고 불러요. 연해, 성질이. 그래서 일롱게이션이 굉장히 커. 근데 SM45C 이상을 우리가 경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롱게이션이 좀 작아지지, 그지? 그 대신 이제 항복응력 UTS가 커지지. 이게 왜 45냐면 탄소의 함유량이 0.45% 정도 돼. 이게 왜 10이냐면 탄소의 함유량이 0.1% 정도 돼. 0.2%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요 사이에 강, 탄소의 함유 요 사이의 강이 우리가 공업적으로 기계 구조형 탄소강으로 쓰는 그런 이 저탄소강, 고탄소강들, 얘네들의 가격은 굉장히 싸. 합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얘네들이 굉장히 좋은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갖고 있지. 지난 시간에 강의 열처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 예를 들면 이제 오스테나이트 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온도를 올려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순행을 하거나 윤행을 하게 되면 퀸칭이 된다 그랬지. 담금질이 되면 이제 마르텐사이트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걔네의 경도를 보면 이렇게 높아. 만약에 퍼네스에서 하면 펄라이트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천천히 냉각을 하면 벌써 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나지, 경도차가.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에어 쿨링을 하게 되면 펄라이트가 만들어지되 퍼네스에서 했던 것보다는 이 입자가 좀 작아지지만 그래도 거대 입자가 만들어지면서 경도가 좀 떨어지지. 이렇게 이제 담금질에서 이제 마르텐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처럼 그 BCC 구조의 격자 구조에 탄소가, 그러니까 시멘타이트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탄소가 석출이 되면서 끼어 들어가서 일종의 격자 구조의 변형을 야기하면서 전해들이 막 쌓여서, 소위 그래서 이제 항복력이 올라가고 경도가 높아져서 그래서 이제 담금질이 되는 건데, 이런 상태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취성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템퍼링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템퍼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르텐사이트를 템퍼링해서 나오는 거를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그래서 그 구조는 이제 베이나이트하고 비슷하다. 베이나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오스테나이트 지역에서 서서히 냉각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그 냉각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탄소의 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그 소위 합금 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지. 자, 그래서 이제 템퍼드 마르텐 사이트를 만들었어. 그래서 뜨임이 됐으니까, 이제 인성도 보강되고 경도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그랬으니까, 이게 잘 쓸 수 있겠구나.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제작된 탄소광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계측기를 만들었다. 계측기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얘기했을 때 그 엔드 스탠다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걸 가지고서 뭐, 블록 게이지를 만들었다. 아니면 뭐, 고든자라고 부르는 스트레이트 엣지를 만들었다. 아니면 링 게이지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에 측정기로 만들었으니까 측정기는 정밀도가 시간이 가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시호 변형이 생겨. 시호 변형을 우리말로 하면 에이징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쭉 흘러가면 소위 링게이지로 만들었던 그 링게이지가 찌그러져. 예를 들어서 블록 게이지를 만드는데 블록 게이지에 약간의 변형이 와. 스트레이트 엣지를 만들어서 고든자를 만들었어. 근데 휘어버려. 그래서 그게 원인이 무언가를 살펴봤더니 당금질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텐사이트라는 건 당금질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냉각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서 오스테나이트 지역에서 냉각 속도를 빨리 해서 우리가 이제 퀸칭을 하게 되면 소위 오스테나이트가 펄라이트로 바뀌면서 거기에 이제 시멘타이트가 생성이 되면서 펄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층상구조로 펄라이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페라이트하고 시멘타이트가 층상구조로 이루면서 펄라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처 시멘타이트가 냉각 속도를 빨리 하니까 시멘타이트가 만들어지지 않고 시멘타이트는 탄화철이라고 그랬잖아. 철과 탄소의 금속과 화합물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만들어지질 못하고 화합물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탄소가 석출이 돼갖고 철 사이에 침입형으로 들어가서 마르텐사이트가 되어버렸거든. 근데 묘한 게 이게 사실은 완전한 마르텐사이트 구조로 바뀌려면 영하 한 50도, 60도까지 내려가서 시간을 갖고 냉각을 해야 오스테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727도 이상에서 이 철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 격자 구조잖아. 그래서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냉각 속도를 빨리 해서 냉각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은 다 없어져서 소위 마르텐사이트로 변화되려면 영하 50도, 60도로 온도를 내려서 한참 시간이 지나야 그게 다 마르텐사이트로 바뀌거든. 그거를 옛날에는 몰랐어. 근데 그거를 한 70년대 후반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거든. 내가 지금 이 탄소광으로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엔드 스탠다드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가보니까 뭔가 좀 정밀도에 오차가 생겨.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했더니 에이징이 생겨서 변형이 됐던 거거든.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그런 시호 변형이 일어난 게 뭔가 봤더니 마르텐사이트 속에 오스테나이트가 남아있어서 그랬던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없애야 될까? 이 오스테나이트로 남았던 이유는 뭐냐면 마르텐사이트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도록 하려면 영하 50도, 60도까지 냉각을 해서 오스테나이트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서브제로 히트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그 열처리 공정을 만들었어. 그게 우리말로 이제 서브제로 처리라고 그래. 보통 그냥 현장에서 서브 처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제 이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를 만들 때 일단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걔를 넉넉하게 영하 80도 내지 영하 100도까지 그 어떤 챔버 속에 집어넣어 놔야 돼. 그래서 뭐 한 12시간, 24시간 놔두면 완벽하게
오스테네이트가 없어지고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돼서 경도가 높고 또 시어 변형이 없는 그런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상해서 이제 강에 대해서 내가 미처 못했던 얘기들을 이제 쭉 좀 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우리 기계 재료로 쓰이는 게, 특히 기계 구조를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진동이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기계 내부에서 진동이 일어났을 때 그런 진동을 흡수해주는 그런 구조물들이 좀 필요하거든. 그리고 그런 구조물을 만들 때 가격이 좀 싼 게 필요하거든. 근데 실제 그 제철 제강 공정에서 보면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철이나 강에는 탄소하고 규소, 망간, 황인이 그냥 기본적으로 따라다녀. 걔네들을 없애는 게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라다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규소의 양이 3.5% 이상이 될 때는 강이 안 만들어지고 좀 이상한 게 만들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규소의 양이 3.5% 이상이 될 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이런 식으로 상태 다이아그램이 바뀌어. 여기는 지금 보면 먼저 상태도에서는 그 철과 시멘타이트의 상태도에서는 다시 한번 보면 철과 시멘타이트의 상태도에서는 철이잖아. 여기가 시멘타이트잖아. 상태도에서는 공정온도가 1148도고 공속온도가 727도였었거든. 근데 예를 들면 규소의 양을 컨트롤을 하는 거야. 막 제거하지를 않고 조금만 제거해서 3.5% 이상을 유지해.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내가 이제 이런 재선 공정에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SI를 컨트롤을 해줘. 3.5% 이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멘타이트가 형성이 안 되고 시멘타이트에 있던 철원자하고 탄소원자가 분리가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결국 철과 탄소가 결국에는 서로 합해져서 합금이 되는 형태가 돼버리지. 자, 그래서 이제는 조성이 0에서부터 탄소가 100%로 바뀌는 상태도가 돼. 상태도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정온도가 1154도가 되고 공석온도가 727도가 아니라 738도로 바뀌어. 그래서 이런 식의 다이아그램이 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보는 화학식처럼 시멘타이트가 이렇게 바뀌면서 철과 탄소의 화합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철과 시멘타이트로 돼서 강철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철과 탄소가 화합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색다른 철이 만들어져.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주철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주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주철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백주철, 뭐 가단주철, 회주철, 구상옥연주철. 그냥 막 만들면 백주철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싸. 취성이 굉장히 커. 그러니까 망치로 때리면 그냥 부서져. 그래서 그거보다 좀 좋게 만든 게 회주철이야. 그래서 회주철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철이라고 하는 용질 속에, 용매 속에 이 탄소 용매들이 이렇게 침상으로 이렇게 화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게 회주철이야. 그래서 이 회주철은 백주철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 그래서 느린 속도에서 이제 냉각을 하면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침상에 이제 흑연 조직이 있고, 역시 얘도 취성은 되지만 백주철보다는 취성이 이렇게 크지는 않고, 그 대신 얘의 장점이 뭐냐면 인장에는 약해. 우리가 먼저 이제 금속재료에서 배울 때, 강에 대해서 배울 때 인장이나 압축하면 인장 강도나 압축 강도가 거의 똑같다고 이제 배웠거든. 근데 주철의 경우는 틀려. 세라믹처럼 인장에는 굉장히 약해. 그렇지만 압축에는 굉장히 큰 강도를 갖고,
그 다음에 진동 흡수 능력이 대단히 좋아.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 업서빙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용융된 주철을 주영에다 넣고 주조 작업을 할 때 주조가 굉장히 잘 돼. 그 다음에 이제 주조가 돼서 나온 그 프로덕트, 주조품을 기계 가공을 하면 칼로 이렇게 공구로 이 절삭을 하면 굉장히 절삭이 좋아. 잘 돼. 물론 소성 가공은 안 되지. 왜냐하면 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회주철은 예전에는 가격이 싼 자동차, 엔진 블록에 지금도 많이 쓰지.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 휠, 뭐 브레이크 드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공작기계 몸체, 그 다음에 뭐 기어, 이런데 값싸게 이런 좋은 특성을 이용하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데 회주철이 많이 쓰여. 그래도 얘가 너무 이제 취성이 좀 크니까 그 취성을 좀 줄이고 어느 정도는 강도를 좀 높이고 어느 정도는 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 뭐 가단주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백주철에다가 이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분위기 내에서 풀림을 조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주철이 있어. 근데 이거는 공정이 까다로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한 게 이거야. 구상흑연 주철. 회주철에다가 마그네슘하고 세륨이라고 하는 것을 첨가를 해. 용탕에다가. 그래가지고 냉각을 했더니 요게 가단주철이었는데 흑연이 이렇게 침상으로 가졌던 흑연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만들어져. 이게 동글동글하게 됐다는 얘기는 얘보다는 취성이 이제 많이 상쇄됐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구형 모양으로 이제 흑연이 생성되면서 강도는 커져. 그 다음에 연신율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소성 가공도 돼. 단면 감소율이 25%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제작하는 비용도, 제조하는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얘네들을 구상흑연 주철을 써서 크랭크샤프트나 기어, 치차들, 뭐 밸브류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굉장히 아주 용도가 아주 큰 그런 좋은 그런 주철이 이제 만들어졌어. 그래서 주철에서는 이제 구상흑연 주철을 굉장히 많이 쓰고 앞에 얘기했던 탄소강 중에서는 구조용강으로 해서 SM45C 굉장히 많이 써. 가격도 싸고. 근데 이제 이 강에 소위 이제 허용치 이내에 이제 5대 원소를 넣어서 구조용강을 이제 만들어 쓰다가 보니까 이거 강이 굉장히 프로퍼티가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을까? 워낙에 가격도 싸고 하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900년도 초에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오하이오, 뭐 인디애나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연금술사들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연금술사지. 근데 20세기 초에 미국의 오하이오니 인디애나니 이런 데서는 자동차 산업이 엄청 발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합금을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크롬이나 망간이나 몰리브나 이런 것들을 이 강에다가 섞는 거야. 무슨 목적으로 해봤냐면 섞었더니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는 거야. 자, 섞을 때 좀 겁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씩 섞지. 그래서 이제 저합금강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 그랬더니 조금 섞었더니 탄소강의 성질들이 조금씩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고합금강을 만든 거야. 강에다가 이런 원소들을 섞는데 뭐 10% 이상씩 막 첨가하니까 아주 현저하게 특성들이 바뀐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내가 일부러 지금 한자를 조금씩 쓰고 있거든.
내가 왜 한자를 쓰냐면 내가 자네들 선생님이잖아. 교수잖아. 그지? 그리고 또 원로 교수고. 학생들을 쭉 가르치다가 보고 나도 쭉 이제 인생을 살아나오면서 보니까 내가 사실은 교육을 조금 잘못 받은 그런 세대거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가 한글 전용으로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내가 한문을 배웠었거든.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한문 교육이 사라졌어. 그냥 선생님들이 다 날라갔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좀 그런 게 좀 있잖아. 정치력이 좀 세서. 그래서 내가 이 한문을 배우다가 못 배웠어. 근데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고 노교수가 되니까 한문을 좀 더 배웠으면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았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라는 거는 옛날 그 고조선 시대부터 쓰던 게 우리 말이잖아. 근데 이 말을 표현하는 글씨가 없어서 결국 이제 조선시대 말에 와서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초에 그 한글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실제 쓰기 시작한 건 조선시대 말에 와서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걸 썼고 전부 한문을 썼잖아. 그래서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문에 기초한 언어거든. 그래서 한글만 얘기하면 뜻을 전달을 잘 못해. 그리고 이 인생에 재미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맨날 공학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시도 좀 읽고 말이야. 소설도 좋은 소설은 좀 읽고 또 남들이 써놓은 명문장을 좀 읽으면서 그 뜻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옛날 대학 때 공부하던 교과서에서 내가 지금 오려서 붙여놓은 건데 여기 강중의 특수원소의 일반적인 특성, 각 원소의 특성, 여러 개의 원소 공통 특성. 여기 이제 니켈의 특성은 요렇다는 거야. 내가 한 거 인성을 증가시킨다. 니켈을 넣으면. 저온 충격 저항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망간은 어떤 특성, 고온 강도를 증가시킨다. 경도를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공통 원소를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알루미늄섭도 쭉 해서 망간까지 얘네들을 섞으면 오스테나이트 결정성장을 방지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뭐 얘는 페라이트 기제를 강화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어, 얘네들이. 합금을 할 때. 그래서 내가 한 15년 전인가 내가 초정밀 기계를 하나 산업체하고 제작을 하면서 이 초정밀 기계는 사실 열변형에 둔감해야 되거든.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낮게 되도록 만들어서 열변형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 열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기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열변형이 없는 소재를 이용해서 기계를 만들어야 돼. 그럼 그런 소재가 뭐가 있지? 우리 전 시간에 인바가 있지. 그럼 인바를 사다가 만들면 되겠네. 근데 인바가 굉장히 비싸.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배운 이거를 갖고 있고, 또 글쎄 같이 일했던 회사가 또 이런 주조 공장을 또 갖고 있고, 또 금속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개발을 했어. 그래서 열변형이 적은 추철을 개발을 했거든. 내가 이름을 뭐라고 했게? 안 늘어나는 추철. 그래서 안넘이라고 명명을 했거든. 안 늘어남.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좋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강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기계 공작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럼 기계 공작에서 결국 강을 쓴다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게 뭐지? 공구지, 공구. 여러 가지 공구들, 뭐 밀링 공구, 선삭 공구, 드릴링 공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서 들어가는 공구강.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공구강이라고 붙은 거야. 그 다음에 금형, 다이캐스팅을 하겠다. 뭐 인젝션 몰딩을 하겠다. 그런데 금형이 필요해. 스탬핑을 하겠다. 그런 금형, 그게 공구강이야. 그래서 탄소 공구강, 합금 공구강, 그것들을 이제 크게 배분할 수 있는데, KS 규격에 이제 요기에 가면 탄소 공구강 중에 번호가 붙어 있어. 이 KS 규격도 알아야 돼. STC 뭐 140에서부터 STC 60. 걔네들의 프로퍼티는 어떻게 되냐? 탄소의 함유량이 고탄소강이지, 그지? 아까 우리 구조연강 배웠을 때 0.5 이하였잖아. 근데 이제 1%가 넘는 탄소를 함유하는 강이고, 그 대신 이제 SI의 농도는 굉장히 작지. 망간도 작고, 그 다음에 황하고 인을 이렇게 줄이면서 탄소를 크게 양을 증대하면 경도가 굉장히 높은 탄소 공구강을 만들 수 있어. 그럼 그런 걸 가지고 뭐 줄칼이나 태엽이나 각종 목공구들을 만들 수 있지. 이번에 합금 공구강이 있어. KSD3753으로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 STS 2에서부터 95까지 있고 STD 1에서부터 621까지 있고 STF 3에서부터 8까지 있어. 이거는 탄소 공구강에다가 어떤 탄소 공구강이냐면 탄소의 함유량이 0.25에서 2.3%까지 넓게 분포하는 그런 탄소 공구강에다가 니켈도 섞어 4.3%까지, 크롬도 5.5%까지, 몰리브덴, 텅스텐은 10%, 뭐 바나디움 2.1, 코발트 4.0 이렇게 섞어서 여기에 있는 이런 수많은 종류의 KS 규격에 나와 있는 합금 공구강을 만들 수 있어. 사실 이거 KS 규격에 나와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개발한 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다 외국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거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GS 규격을 또는 IS 규격을 가지고 부합화시켜 놓은 그런 표준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합금 공구강을 만들었으면 이런 특성들이 있어. 고온 경도가 좋고 고온에서도 경도를 유지해. 그 다음에 인성하고 내마활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게이지를 만들 수 있지. 블럭 게이지를 만들 수 있고 버니어 캘리퍼스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구를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여기 다이스, 뭐 냉간, 열간, 금형, 그 다음에 탭, 절삭 공구류. 탭이 뭐지? 암나사를 만들 때 쓰는 공구야. 다이스는 뭐지? 수나사를 만들 때 쓰는 공구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네들이 이제 산업체 나가서 뭔가 기계를 만들고 뭔가 해야 될 때, 무슨 재료를 쓰지? 이거는 가격도 경제성을 따지고, 고탄소 합금강을 써야 되겠다. 근데 그거 가지고, 고온 경도가 유지가 안 되고 내마멸성이 유지 안 된다. 그러면 합금 공구강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합금 공구강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걸 써야 될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헌을 조사해 봐야 되지. DB를 조사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선택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탄소 공구강하고 합금 공구강이 굉장히 많이 쓰여.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 이런 합금 공구강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 저 창원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 강, 고속도 공구강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공구자 빼고 고속도 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KS 규격으로는 여기에서 SKH2에서부터 SKH59까지 탄소 함유량이 높지, 그지? 거기다가 텅스텐 19%까지, 크롬 4%, 바나디움, 몰리브덴 10%, 코발트 11%. 여기 보면 18이라고 써놓은 건 뭐냐, 주로 1.2에서 19% 텅스텐 중에 18%를 많이 써. 크롬도 4%를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이 고속도강이라는 게 있는데, 고속도강은 특히 로크웰 경도로 62에서 66 그 이상이야. 이거 엄청나게 경도가 높은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강이 지금 보면
텅스텐 계열하고 몰리브덴 계열로 이게 나눠지거든. 그래서 여기 텅스텐 계열에 들어가는 놈은 SKH 2에서부터 10, 몰리브덴은 40에서 59. 몰리브덴 계열을 왜 많이 쓰냐면 텅스텐 계열의 고속도강보다 가격이 싸면서도 좋은 고속도강의 특성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거든. 고온경도, 내마멸성, 강도 이런 게 굉장히 좋아. 그래서 공구 금형을 만들 때는 우리가 보통 고속도강을 쓴다. 이 고속도강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요게요. 하이스피드 스틸이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이스피드 스틸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M하고 T로 구분해. M 계열 그러면 몰리브덴 계열이고 T 계열 그러면 텅스텐 계열. 미국 사람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쓰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듯이 T15 텅스텐 계열의 하이스피드 스틸이고 M2 그러면 몰리브덴 계열의 하이스피드 스틸이다. 하드워킹은 열강 가공할 때 쓰는 소재야. 그래서 하이스피드 스틸 중에서 1에서 19번까지 크롬을 많이 함유한 거다. 그 다음에 20에서 39 텅스텐을 많이 함유한 거다. 그래서 40에서 59 몰리브덴을 많이 함유한 하드워킹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콜드워킹 하는 건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충격에 강한 거는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하는 거는 P로 구분하고 스페셜 퍼포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순행한 거는 이렇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뭐 STS, STC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실용적으로 열강 공강할 때는 H, 뭐 쇼크가 필요할 때는 S 이렇게 구분을 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미국 사람들 구분한 거 이렇게 돼서 얘네들의 이런 특성. 예를 들면 요건 조금 어려운 얘기라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레지스탄스라는 말은 저항성이라는 얘기고 투 어디에 저항한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디카브리제이션은 뭐냐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 탈탄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기계 부품을 만들었어. 그러면 걔의 특성을 좋게 해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빵을 만드냐. 밀가루 반죽한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하지? 굽잖아. 구워야 빵이 맛있잖아. 그러니까 철과 강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마지막에 가서 열 처리해야 돼. 빵을 굽듯이. 그래야지 경도를 살리고 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인성을 부여할 수 있거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탈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열 처리를 할 때 탈탄이라는 뜻은 뭐냐면 열 처리를 할 때 산소가 있으면 보통 이제 열 처리 산소가 있는 데서 많이 하거든. 값싸게 하느라고. 그러면 이 탄소강이잖아요. 이게 다 합금 공강이면 탄소가 함유량이 많잖아. 지금 여기 보면 이 탄소들이 산소하고 반응해 갖고 CO2가 만들어지면서 이 겉에 있던 탄소들이 없어져 버려. 탄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내가 높은 경도를 얻어내려고 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열 처리 효과가 떨어져 버리지.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높은 게 좋은 거야. 밑 중간 게 되든지 높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구강들은 다 이렇게 좋은 특성을 갖고 있지. 물론 로도 있긴 하지만. 여기 레지스턴스 투 크래킹은 뭐냐면 크랙이 잘 안 생기는 거지. 자, 높지다. 그 다음에 로코웰 경도 봐봐. 이거 저 아까 하이스피드 스틸 M 엄청 크잖아. 그지? 플라스틱 몰딩 P 한번 볼까? P 있는 거 여기 어디 있지? 여기 밑에. 어때? 로코웰 경도 뭐 굉장히 작잖아. 그지? 그래서 플라스틱을 다루는 거하고 금속을 다루는 거하고 경도 차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 요게 우리말로 하면 뭐냐 기계 가공성이야. 절삭으로 해서 깎아내는 거 특성들. 요게 이제 인성이지. 이게 연화가 되는 데 대한 저항성. 그 다음에 이게 마멸에 대한 저항성. 그래서 공구강들 보면 마멸에 대한 저항성 굉장히 높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치가 아니고 어떤 정성적인 특성들이잖아. 그래서 이런 정성적인 특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유능한 설계자가 될 수가 있어. 여기 고찰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좀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어. 이제 앞으로 이런 공정들은 배울 거야. 뭐 다이캐스팅도 자네들이 배울 거고, 분말 야금 이것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드로잉 이런 것도 다 배울 거. 이걸 우리말로 압출이라고 그러거든. 이 인발이라고 그러거든. 배울 거고, 여기 시트 메탈, 뭐 스탬핑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기계 공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고강들이 이런 종류들이 쓰인다.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그런 그림표야. 지금 여기 보이는 얘들이 뭐냐? 요와 같은 공정을 거쳐서 만든 거야. 이게 지금 금형이거든.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 도가니처럼 생긴 얘가 지금 뭐냐면 여기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요게 뭐냐면 용용 금속이야. 어떤 용용 금속이냐면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또는 징크 합금. 소위 이제 그 용용 온도가 낮은, 그러니까 한 750도 이하, 800도 맥시멈 이하 그런 금속들을 용기에서 이제 녹여.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실린더지. 피스톤으로 쫙 누르면 용용금속이 요리 빨려 들어가서 인젝션 되겠지. 그래서 금형에 인젝션이 되고 나면 응고가 되면 꺼내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요 금형이 요거야. 이런 금형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융점이 낮은 알루미늄 합금이나 마그네슘 합금 같은 거를 인젝션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이게 트랜스미션 케이스죠. 이게 소위 다이캐스팅이라고 불러. 그래서 다이캐스팅을 통해서 워터 펌프, 오일 펌프, 뭐 피스톤,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 복잡한 거를. 이거는 알루미늄 합금인데 이런 다이캐스팅을 통해서 만들 수 있어. 다이캐스팅의 또 장점은 뭐냐면 이게 영구 주형이거든. 그러니까 이 금형이 영구적으로 10만 개, 20만 개를 찍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금형만 하나 잘 만들고 소위 다이캐스팅 할 수 있는 다이캐스팅 머신만 있으면 막 찍어내면 되지.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사진이 바로 금형. 요 금형, 여기 들어가는 요거 가공하는 거야, 지금. NC 밀링에서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가공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오디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히토류 금속인데 큐리 온도 이하에서는 또 굉장한 자성,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자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금속인데 또 네오디눔은 또 이 LED나 그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또 발광제로도 또 쓰이거든. 그래서 이제 또 ND 유리 같은 건 또 레이저를 적외선 레이저 만드는 데 또 응용이 되고, 그리고 얘의 특별한 또 그 응용 분야로 이 네오디뒴은 또 강자성체라 페라이트 자석이 한 400배 정도의 자석 밀도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아주 힘이 센 그런 강자성체고, 이 네오디뒴은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특성도 있어. 화학적으로 뭐 분말 상태일 땐 폭발 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산화가 잘 돼. 그래서 그냥 대기 중에 놔두면 산화가 되어가고 또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또 부식이 잘 돼. 그래서 이 자석을 만들고 나서는 도금을 통해 가지고 부식이 안 되게 또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아예 제작할 때 또 이 폴리머하고 이렇게 함께 섞어 갖고 제작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얘를 제작하는 방식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스미토모 일본 회사가
1982년에 이제 분말 야금하는 방법을 약간 변형을 해서 메탈 인젝션 몰딩 또는 파우더 인젝션 몰딩이라는 방법으로 개발을 해서 자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자석 제조법을 만들었거든. 내가 생각할 때 이 21세기는 자석의 시대라고 난 생각하거든. 자석의 응용이 굉장히 또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게 이제 21세기야. 자석이 왜 필요하냐면 모터를 만들려면 자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음향기기, 스피커를 만들려면 그러면 또 자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 각종 의료 장비 중에서 MRI 많이 쓰이잖아. 자석이 필요하거든. 그 다음에 뭐 전기 자동차 만들려면 필요하지. 뭐 자기 부상 열차 만들려면 필요하지.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전소, 제너레이터 만들려면 자석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나는 21세기는 또 이 자석이 크게 응용되는 시대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된 그 히토리 금속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히토리 금속들이 많거든. 그 중에서도 이제 네오디뮴이 이제 자석, 발광제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 아까 이제 이 네오디뮴으로 이제 자석을 만들게 되면 소위 분말 야금을 응용한 메탈 인젝션 몰딩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내가 아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초소형에서부터 초대형 발전기에 이르기까지 그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 나가서 응용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금속이야. 그래서 강의 자료를 좀 잘 읽어보고 또 숙제하면서 내가 만들어 표를 그냥 읽지 말고 그 표 속에 축약된 뜻을 이게 책하고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해서 이렇게 참고서적을 찾아가면서 익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표가 여러분들의 앞날에 크게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기술 자료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4장 이상까지 해서 이 금속,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철, 강철, 그 다음에 비철 금속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재료들,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세라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재 얘기를 좀 더 다양하게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